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세율, 아빠 변호사 오전수입니다. 딸 변호사 오윤지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굉장히 궁금하시다고 물어봤던 내용이 있는데 바로 소송 절차입니다. 그 소송 절차 중에서도 민사소송 절차에 대해서 저희 아버지를 모시고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소기에 자기의 목적이 있는데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그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민사소송이라고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죠. 예. 그렇다면은 민사소송을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첫 단계가 바로 소장 작성일 텐데 이 소장 작성과 관련돼서 하나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소장 작성은 되게 일정한 형식을 갖추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지금 원고, 지금 청구를 하는 측이 누군지, 그리고 원고의 주소가 나와야 되고, 그 다음 피고, 그 다음 상대방이죠. 이 상대방의 이름과 상대방 주소가 이렇게 정확히 기재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럼 원고 피고를 쓴 이후에 또 하나 중요한 거 뭘까요? 나중에 이제 원고 피고가 이제 이 재판이 끝나고 나서 나중에 이제 집행을 하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은 그 앞서서 소송을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소장 부분을 또 피고에게 이 송달하기 위해서는 그 주소가 정확하게 기재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고 피고 이외에 소장에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인데 이 청구 그렇죠. 취지에는 뭘 써야 되는 거예요? 청구 취지는 원래 자기가 소송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것과 같은 최종 이 목적을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피고는 원고에게 금 얼마를 갖다가 지급하라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결론을 갖다가 써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청구 원인이라고 있는데 청구 원인은 그 청구 취지를 갖다가 확실하게 그리고 그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내용을 갖다가 이제 구체적으로 자세히 적어야 되는 것인데 이걸 우리가 청구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소장을 작성한 다음에 그것만 법원에 내면 되는 건지 아니면 이 청구 원인과 관련된 증거도 같이 내어야 하는 건지. 네, 당연히 청구 원인에 따라서 그 내용이 이제 증거가 필요하죠. 왜냐하면은 증거가 없이 단순히 이야기하는 걸 갖다가 이제 주장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증거가 들어가야 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입증이다 또는 증명한다 그렇게 보통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청구 원인에 그 필요한 주장을 갖다가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대해서 증거를 갖다가 인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좀 정리를 해보자면 소송을 시작할 때는 소장이라는 걸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을 해야 하는데 소장에는 원고와 피고의 인적사항을 기재해야 하고 그 다음에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을 써야 한다. 그리고 이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함께 내야 한다. 이게 결론이네요. 네, 그렇죠. 그러면 소장을 제출하고 난 다음에 법원은 이 소장을 피고에게 보내주나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이제 이 내용을 갖다가 피고가 확인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갖다가 제출을 해야 되죠. 그래서 원고가 주장하는 그와 같은 그 청구 취지 그리고 청구 원인에 대해서 이걸 갖다가 인정할 수 있다. 또 인정할 수 없다. 그러면 왜 그러냐. 이런 것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갖다가 쓰고 또 필요하면은 거기에 따라서 증거를 갖다가 또 같이 제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답변서를 제출하는 기한이 있나요? 그렇죠. 답변서를 마냥 그렇게 이제 계속 미룰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피고가 이제 원고가 제출한 소장 부분을 갖다가 송달을 받게 되면은 보통 일반적으로 한 달 30일 내에 여기에 대해서 답변서를 갖다가 제출을 하는데 그 답변서에는 청구 취지에 대한 자기 의견 그리고 청구 원인에 대한 자기 의견을 갖다가 작성해서 제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 받는 불이익이 있나요? 그렇죠. 만약에 제출을 하지 않게 되면은 보통 법원에서는 의제자백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그 원고가 주장하는 그와 같은 내용을 갖다가 다 인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법원에서는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피고한테 답변서가 제출한 다음 그리고 나서 법원이 그 다음으로 진행하는 절차는 변론기일의 지정으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럼 변론기일이 지정이 되는 경우에 원고와 피고는 무슨 일을 해야 되나요? 변론기일이 지정이 되면은 원고와 피고가
그 변론 기일 전 이렇게 제출한 소장 그리고 답변서 이 내용을 갖다가 또 필요하면은 원고는 또 답변서를 보고 거기에 대한 반박 준비 서면 또 제출을 하고요. 피고도 마찬가지로 또 여기에 대해서 또 준비 서면을 제출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변론 기일이 지정이 되게 되면은 변론 기일에 그 재판장이 지금 제출한 서류를 갖다가 같이 검토를 하면서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그런 절차를 밟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통은 제가 이제 경험해본 바에 따르면 변론기일이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지정이 되고 재판이 끝나는데 재판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판결을 선고하는 선고기일이 따로 또 잡히잖아요. 네, 그럼요. 그래서 변론을 종결하고 나서 되게 재판부에서 한 달 내지 두 달 정도 기간을 갖다가 두고 그 다음에 판결을 갖다가 선고하는 그 기일을 정해줍니다. 그러면 판결 선고기일이 지정되면은 그 기일에 꼭 출석을 해야 되나요? 꼭 그 선고를 할 때는 원고나 피고 이 당사자가 꼭 출석하지 않더라도 이 법원에서 그 재판부가 내린 그런 판결 그 내용이 원고 피고에게 다 송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석 안 해도 된다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 재판을 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얼마냐 이걸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는데 뭐 모르시는 분들은 한 달이면 끝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기도 하거든요. 네, 그렇죠. 그것은 이제 우리가 재판 그 절차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경험을 해보면은 그렇게 쉽게 끝나는 그런 재판은 거의 없어요. 그런 경우는 이제 소액 사건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어도 보통 일반적인 그런 재판 절차는 지금 원고가 소장을 제출하고 피고에게 이걸 송달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그런 준비 서면을 제출하고 그 다음에 증거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하고 또 증인을 갖다가 신문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꽤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걸린다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뭐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에서 제가 본 소송 중에는 3년 이상 걸리는 소송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소송이 걸리는 기간은 천차만별이다. 그런데 뭐 한 달 만에 끝나는 소송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오늘 민사소송 절차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우선은 소장을 접수하고 피고가 답변서를 내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서로 다투는 서면을 또 추가로 낼 수 있다. 그리고 변론 기일이 지정되면 원고와 피고가 출석해야 한다. 그리고 모든 재판이 끝나면 판결 선고 기일이라는 게 지정이 되는데 판결 선고 기일에는 원고와 피고 모두 출석할 필요는 없고 이런 판결문을 각자의 집으로 보내준다. 그리고 소송까지 걸리는 기간은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이상 걸릴 수 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는 저희 아버지를 모시고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